이민주 선생님께서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및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치시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치셔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문헌연구실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조선 4대 부가의 살림살이, 조선 왕실의 미용과 치장 등이 있으며 이 밖에 다양한 논문과 저서를 발간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이민주 선생님께서 1477년 향선자미와 친자미 재현을의 복식 고증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입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소개도 하기 전에 또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순서를 조금 꼬이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네, 제가 이제 연구를 의뢰받고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루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선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최근에 들어서 선점박물관이 개관되고 그러면서 좀 더 활성화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 선점 단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복원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 선점단에서의 제사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점단에서의 제사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영조까지 가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 왕비가 작헌례를 했기 때문에 선점단에 오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복궁 예터에서 했기 때문에, 강령전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제사는 누가 주도를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조선에서부터 시작된 향선자미를 하면서 그 관리들에 의해서 서팽으로 진행되었던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1477년 성종 8년에 있었던 제사예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거를 하려고 했느냐면은 이때부터 친자미 같이 병행이 됐기 때문에 선잠단에서의 그 향선잠의 의례도 중요하고, 그리고 친잠을 같이 한 첫 번째 행사였던 1477년 성종 8년에 선잠제가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1477년을 이제 제가 주제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향선자미와 그리고 친자미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향선자미는 관리들의 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친잠은 왕비를 중심으로 한 내외 명부 그리고 그 의례를 준비한 상국 및 여관들의 복식에 대해서 왜 제가 자꾸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의례를 행할 때 보면은 복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의례를 신분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그런 것들을 고집한다는 게 또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조선 초기에는 유물이 남아있지 않고 한 상황이다 보니까 문헌에만 또 좀 치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뭐 100%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더군다나 그림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복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재현을 할 때 어떻게 복식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일 고민이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런 재현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현 행사를 할 때 지금 한 근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면은 그 내려온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복식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 의례를 대변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중간에 막 왜곡되고 해서 지금 내려온 이 복식보다는 원래의 시점을 제대로 고증해서 재현하는, 그리고 재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복식 고증에 대한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식을 고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477년 성종 8년의 선잠 의례에 대해서 좀 복식을 중심으로 고증해 보려고 합니다. 뭐 약간의 머릿말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477년에 향선자미와 친잠은 이미 한영주 선생님께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3장에 해당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이 향선자미와 친자매 신분별 복식을 고증하는 것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맺은 말로는 제가 요즘에 이제 재현하는 의식 행사의 복식 고증을 조금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은 문화재 등재더라고요. 문화재 등재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가려고 했을 때 뭐 취지는 좋겠지만은 너도 나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그리고 제대로 고증도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추구해야 할 아니면 집중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맺은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왜 1477년 성종 8년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향선자미와 친자미 동시에 진행된 최초의 해가 바로 성종 8년 1477년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선잠제는 이런 변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리들에 의해서 서팽되었던 향선자미였다가 1477년에 그리고 그 향선자미가 처음 시행된 것은 1400년 정종 2년이에요. 그리고 선잠제와 친잠이 같이 최초로 시행된 것은 1477년 성종 8년이고 그리고 이때는 지금 선잠제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이 그리고 친잠이라고 하는 것은 채상, 뽕잎을 따서 그 왕비하고 내외 명부들이 뽕잎을 따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뭐 누에한테 먹이는 것까지 진행되는 것이 친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한 번 변화를 겪죠. 그래서 1767년 영조 43년이 되면은 관리들이 지냈던 선잠제 그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에 의해서 삼원례를 올렸던 그 제가 단헌이 되면서 왕비가 직접 제향을 올리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이때 이제 친잠을 하면서 완전히 여성들의 의례로 정착하는 단계가 바로 1767년이다라고 해서 선잠제에서는 이 세 가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의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1477년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향선자미의 의식 절차 이거를 뭘 보고 할 거냐라고 하면은 국조오례 2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시일이라든가 거기에 차출된 제관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관은 누구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국조오례 설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추려보면 제사의 종류는 중사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시일은 개춘, 음력 3월이죠. 음력 3월에 길사.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길사에 주로 선잠제를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사일이 언제냐면은 대체적으로 3월 초순에 있어요. 그런데 1477년에는 그때 못 지내요. 왜 그러냐? 그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길사에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뽕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향하고 친잠을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열흘을 뒤로 미뤄서 3월 14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같이 관리들은 선잠 제향을 지내고 그리고 이어서 왕비가 친잠을 하는 뽕잎을 따는 것이 동시에 진행됐던 것이 바로 1477년 3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에 차출됐던 제관은 물론 이제 뭐 제사에 참여하는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인 이 헌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신분도 다 이제 제관 안에 뭐 초헌관은 정일품으로 한다. 그리고 아헌관은 정삼품 당상관으로 한다. 그리고 종헌관은 종삼품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집례가 있는데 집례가 단상에 있느냐 단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단상에 있는 집례는 사품, 단하에 있는 집례는 육품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품, 육품은 복식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헌관들을 이끌고 재단에 가서 뭐 향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작을 올려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집사자들이죠. 아니면은 인도하는 뭐 찬자, 알자, 찬인 뭐 이런 사람들, 일명 이제 우리가 집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참 외인, 칠품에 해당하는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은
제사의 의식을 거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선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제복을 입죠. 예를 들어서 종묘다 그러면은 종묘 제복 안 입은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 그때는 제사를 지내는 제관도 있지만은 그 제례에 참여하는 배항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항관들은 4품 이상일 때는 조복, 5품 이하일 때는 흑달령을 입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조복도 있고 흑달령도 있지만 이 선잠제 같은 경우에는 제관들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제복을 입고 이 의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음악이 연주가 되죠. 그래서 공인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춤을 춥니다. 그래서 문무, 무무에 해당하는 이 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선잠박물관에도 보면은 그 모형이 있잖아요. 모형이 있어서 단상에, 단하에 공인들이 있고 가운데 전정 안에 문무들이 춤을 추기 위해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무들이 이쪽 서쪽 밖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무까지는 지금 이제 없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제관들을 비롯해서 공인들, 그 다음에 이무 이렇게 해서 전체 그 구성원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선잠 제양의 시일을 성종 8년 첫 길사인 3월 초 2일에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뽕잎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양을 3월 14일로 옮겼고 친자분도 뽕잎이 나는 3월 14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친잠에 대한 의례 절목을 마련해요. 그 이전에는 물론 친잠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기록에서는 그냥 뽕잎을 따면 되는 거지 어떤 옷을 입고 가고 누가 데리고 가고 어떤 여관들이 출연하고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친잠을 했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서 비로소 절목이 정해지고 의례가 제대로 갖추어진 해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를 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식으로 가기 전에 조선시대 복식이 가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짚고 가면은요. 복식은 신분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까 제례에도 초헌관이냐, 아헌관이냐, 종헌관이냐, 집례냐, 집례도 4품이냐, 6품이냐 다 달라요. 그 품계가 다르면은 그 사람들이 입는 복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수행해야 하는 최상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사인 선잠제를 지낼 때 제복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조복 입지 않습니다. 제복을 입는 것도 바로 이 의례가 제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볼 때는 제례의 특성을 부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별 역할을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의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복식을 그럼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고증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1477년에 향선자미와 친잠을 지낼 때 무엇을 가지고 고증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문헌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시대 대표적인 전래사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 그 다음에 왕실의 오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조오례의, 그 다음에 또 음악이라든가 문무, 무무, 이무들의 역할, 복식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악화개범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는 실질적으로 의례를 치르면서 했던 기록들 이런 것들은 또 실록이나 승정원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은 지금 제가 1624년에 제기학기 도감의궤나 1697년에 종묘의궤를 받느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차별이 있는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국조오례에 있는 국조오례 설의 그림이 있으니까 국조오례 설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봤을 때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 후대에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야 되죠. 그래야지 요 전반기에 복식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기학기 도감의궤라든가 종묘의궤를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유물이죠. 그런데 조선 전기의 유물은 남아있지 않아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신경우의 조복이라든가 권우, 밀창군 이직의 초상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의례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복식도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전통시대의 복식이라 하더라도 복식은 패션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늘 바뀝니다. 그런데 의례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늘 옛것을 상고해라, 전례를 참고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옛것을 상고하고 옛것을 상고하는 것이 예를 수행하는 아주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다라는 생각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물들을 보면서 아 이때가 이렇게 생겼으니까는 그림 자료를 보고 이렇게 정도 복원하면은 고증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역으로 역추적을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또 출토 유물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래서 속에서 제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경국대전이 1471년에 시작을 해서 76년에 완성이 되고 1485년에 간행이 되는 거죠. 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조오리 설해가 1474년에 완성이 됩니다. 별로 그렇게 먼 시기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씩의 차이가 보여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관도 보면은요. 여기는 목잠을 꽂았는데 여기는 각잠이고 여기는 초로 만들었는데 옷을 초로 만들었는데 여기를 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대가 없었는데 대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운하금한수 뭐 반조은환수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국조오래 설해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바닥을 황록적자 네 가지 색으로 짜고 그 위에다가 운학을 수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무슨 금환을 갖다 넣는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품직을 이 품 이상은 이렇게 입어라 3품은 이렇게 입어라 해서 신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신분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혁대도 보시면은 여기는 보면은 경국대전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좀 쪼개놨어요. 그런데 국조오래 설해에서는 뭐 금, 은, 동 이런 정도로 나와 있고 그런데 또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일품의 서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초상화에도 삽금대 한 사람, 소금대 한 사람 보여요. 그래서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또 경국대전을 또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하면서 고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조오래 설에 향선잠의 문무관의 관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홀이고 이게 양관입니다. 그리고 의 뒤, 그 다음에 이 의 안에 받쳐 입는 중단의 뒷모습, 중단 위에 입는 상. 그러니까는 중단 입고 상 입고 그 다음에 의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슬, 그 다음에 방신공령, 혁대. 대대, 이 대대가 경국대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대대가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수, 그리고 패,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리 이렇게 해서 제복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은요.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런 패 같은 경우에도 국조오래 설해에는 이게 밑에 술이 없어요. 그런데 18세기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또 술이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폐옥이라고 하더라도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대를 규정짓는 기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헌관의 복식부터 보겠습니다. 의주에 이 초원관 뭐 입었다, 뭐 구성된 뭘 입었다라고 기록을 딱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주에 보면 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각복, 기복. 각각은 그 옷을 입는다. 그런데 그 옷이 뭐냐? 그 옷이 이제 국조오래 설해 또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옷이죠. 그래서 초원관 같은 경우에는 정일품의 제복. 그래서 제복에 아까 구성 보셨지요? 그런 것들을 쭉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이런 사람들이 신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신분에 맞춰서 복식을 갖춰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고 그래서 이 신분들 품계가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의 품계가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이익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것이 제복, 이것이 조복입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이나 국조오래 설해에 보면은요, 경국대전에 그렇죠.
국조의 서례에는 그냥 관복이라고 해서 그냥 제복의 형태만 나와 있는 거고 경국대전에 조복과 제복이 다 구분돼서 나오죠. 그러면서 그때는 경국대전에서는 이 양관 똑같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양관은 조복이나 제복이나 똑같이 써요. 그 다음에 요 의가 조복은 빨간색의 적초의 경국대전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청초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복색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상은 똑같이 적초상을 입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백초중단을 입어요. 그러니까는 백초중단 입고 그 위에 적초상 입고, 그리고 나서 제복일 때는 청초의를 입고 조복일 때는 적초의를 입어서 제복과 조복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복색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는 똑같았어요. 관에서는 똑같은데 다만 신분을 뭘로 구분하느냐면은 이 양관에 보면은 요 앞에 줄이 있습니다. 요 줄, 이 세로줄, 이거를 이게 몇 개냐? 그래서 1품은 5개, 5량관, 2품은 4량관, 3품은 3량관, 4품에서 6품까지는 2량관, 그리고 7품에서 9품까지는 1량관, 이렇게 쓰면서 신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이거 재연 행사 하는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는 사람을 초원관으로 쓰면은, 만약에 성북구청장이 왔다, 뭐 어디 관찰사가 왔다, 그럼 관찰사 3품이에요. 그럼 3품이면은 3량관 써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5량관 씌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 제관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면류관 쓰면 안 되냐고, 면복 입으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신분을 좀 구분하고 그거에 맞춰서 입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양관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뒷부분을 관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관적이라고 하고, 관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잠도 뭐 갑잠을 썼는지 목잠을 썼는지 이렇게 있고, 요 줄이 량이에요. 그래서 이 량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게 5량관인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오양친제 반차도에서 보면은 이게 제복 입은 사람이고 이게 조복 입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제항관이고 이 사람들 배항관이에요. 그러니까 4품 이상의 배항관이기 때문에 조복을 입는데, 관모는 어때요? 똑같이 양관을 쓰고 니금칠이 이 부분과 관무 부분, 그 다음에 이 량의 부분이 다 니금이 되어 있는 똑같은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바뀌라고 그러냐면은 1733년 영조 19년에 조복과 제복이 통용하고 있으니까는 흑칠관하고 양관을 분리해서 착용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이후가 돼야지 양관이 금관하고 제관이 나뉘어지는 거지, 그 이전에는 양관이 조복이나 제복이나 똑같은 것을 양관을 쓴다. 오히려 1794년 되면은 제복에 썼던 흑칠관이 너무 화려해져요. 검은색 흑초로 싸고 자황으로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치를 막기 위해서 금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러다가 국말에까지도 이제,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오양친제 반차도에서 똑같은 이렇게 양관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 다시 또 갖춰졌고, 그런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유불에서 보면은 이게 금관으로 썼던 그 니금이 더 많이 있는 부분과 제관이 별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문헌과 유물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도 복식을 고증하는 데서는 좀 문제가 된다. 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한 번 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시대적 변천 보시겠어요? 소재가 벌써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조 올해이 때는 청라의, 그런데 제기악기도감 의기에서 1624년이 되면은 이때는 검은색으로 바뀌고, 우리가 흔히 제복하면은 흑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때 이후예요. 그리고 이때 이후에는 임난이 지나고 나서 좀 나라가 어수선하고 하면서 제대로 갖춰올 수 없었다. 그래서 이때 흑주로 했던 것이 좀 흑주로 이어져 내려왔고, 그 다음에 중간 통고는 그냥 전래서니까 위에 그 전의 전래서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청라의로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흑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의의 형태예요. 이 의를 보시면은 이 기시, 직령 기시면서 그냥 쭉 끝까지 내려오는 수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에 그 남아있는 조복이나 제복의 의를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별도의 깃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기악기 도가모 이게까지도 기세 모양은 수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 초에 의의 형태를 복식 고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별도의 깃이 달리지 않은 그냥 교임의 직령 교임의 형태의 기세 형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직 이익정 이때 17세기 18세기로 넘어오면 전부 다 이렇게 별도의 깃이 목판 단코 깃으로 달리는 걸 볼 수가 있고 현존 유물에서도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조선 초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직령 교임의 기세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치마 보시겠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상 그러면은 전삼폭, 후사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3폭으로 이어졌고 뒤가 4폭으로 이어졌는데 앞폭과 뒷폭이 이어지는 부분이 약간 겹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직물도 정라였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국조오래에서 정라예요. 그런데 제기악기 도가모 이게 아까 임난 이후에 좀 물자가 허술하고 이런 틈을 타가지고 홍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물에 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서는 뭐 실질적으로 유물들 보면은 순인류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인 변화이고 우리가 고증을 한다면은 국조오래와 같이 정라로 하는 것이 좋겠고 형태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이 형태에서는 그냥 앞에 3폭 뒤에 4폭을 이어놓은 형태예요. 그런데 중간 통고에 보면 여기에 주름이 많이 잡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직서위계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주름이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신경유가 지금 17세기인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앞에 3폭이 연결되고 뒤에 4폭이 앞이 좁잖아요. 전사폭, 후사폭으로 되면서 주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문헌과 실제랑은 또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문헌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실제상에서는 이렇게 좀 주름이 잡혀 있는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름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아니면은 주름이 앞에 3폭과 뒤에 4폭이 떨어졌느냐 아니면 이렇게 약간 겹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서 또 시대를 좀 구분하는 단서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단입니다. 중단은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검은 선을 흑연을 두른 이런 중단을 받쳐 입었고요. 17, 8세기가 되면서 중단이 잠깐 없어집니다. 없어졌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은 약간 합창의 형태로 이렇게 지금 중단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라면 이런 식으로 좀 고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슬인데요. 패슬은 원래 무릎을 덮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국조오래에서 보시면 끈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끈 안에다 요 고리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그 고리 안에다가 대대를 끼워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이 지금 후기로 가면은 고리 위에 걸쇠가 이렇게 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가 있을 때는 혁대에다가 걸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착용 방법에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형태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다리꼴에 그냥 직물로 만들어져 있는 무릎 덮개였는데 이것도 또 착장 방법에 있어서 조선 후기로 대한예전이라든가 이런 데 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패슬이 무릎을 덮는 게 아니라 폐흉, 가슴 위를 덮는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갔을 때 그렇게 바뀌는 거지 조선 전기라고 한다면은 끈에 꿰어서 고리 형태로 되어서 대대에 걸어서 쓰는 것이 맞겠다. 착장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신공령인데요. 제례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신공령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옷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면복이 왕이 면복을 입었어요.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은 여기에 방신공령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예요. 그런데 방신공령을 빼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슨 가래라든가 뭐 이럴 때 입는 옷이거든요. 즉위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 방신공령이 제복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형태를 보면은 국조오래에서는 아래에 있는 방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없었는지 아니면 그림상의 오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조오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 악학개범에 가면은 분명히 방심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물도 백초에서 백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홀은 사품 이상은 아홀
상하로 만든 거, 그다음에 오프미아는 모콜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진행되다가 한때는 모콜로만 쓰다가 뭐 조선 후기가 되면은 다시 신분을 나누어서 사품 이상은 아홀, 오품 이하는 모콜로 규정이 정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국조올해 설해에서는 대대가 있었는데요. 제기악기 도감의기에서는 대대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국대전에도 대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묘의기에서는 또 보이고, 그 다음에 친제 반차도에서도 보면은 요 하얀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대대 부분입니다. 대대의 후수가 걸려있는 부분. 그래서 대대가 어떤 때는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이러는데, 이거는 특별히 좀 없어도 생략해도 되는 물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기악기 도감의기처럼 좀 나라가 어수선하고 할 때 좀 간략하게 했을 때, 그리고 검소를 좀 더 숭상했을 때는 대대의 생략도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신분을 나타내는 게 혁대죠. 그래서 요 혁대의 과판을 뭘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뭐 분리형이 조선 초기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게 뭐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신분을 구분짓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관에서의 세로 줄 종량의 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혁대의 소재예요. 과판의 소재. 그래서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는 1품은 서대, 뭐 2품은 삽금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국조 올해가 되면은 그게 좀 이렇게 퉁쳐서 1, 2품은 금대, 3, 4품은 은대, 5품 이하는 동대,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은 서대, 삽금대, 소은대, 삽은대, 소은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경국대전에서 있었던 혁대를 좀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기에 과판의 수, 요 앞에 과판의 수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국조 올해에서는 10개가 과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미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신분을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후수입니다. 후수가 뒤에다가 늘어뜨리는 장신 부속물인데요. 여기에서 이것도 신분을 구분하는 단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조 올해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그 몇 가지 색깔로, 황록, 적자 4가지 색깔로 직성 짜고, 그 위에 운학을 수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청사망을 달고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제일 이때와 가장 가까운 때의 후수거든요. 유정량의 후수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국조 올해의 후수하고 비슷하게 이 세로로 분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넘어가면 화상군 거의 조금 한 100여 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좀 안 되게 여기서 보면은 가로로 분할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세로 분할이 좀 우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운학이 교차돼서 4마리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요 시대를 잇는 것이 권후의 것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4마리의 노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기악기 도감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좀 무늬가 좀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신경유의 후수를 보면은 여기가 무늬가 없어요. 무문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기록에 의하면은 여기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수를 놓았던 것이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또 무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간쯤에는 그림으로 해서 그림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를 놓았을 때는 조선 초에는 이렇게 세로로, 그런 이게 뭐 특별히 딱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세로로 나뉘어졌던 것이 이 조선 조금 한 뭐 100여 년 안 되게 가면은 이게 가로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무늬를 뭘로 하느냐 하면은 이게 신분에 따라 다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 2품인 경우에는 운학, 3품인 경우에는 반조, 4품인 경우에는 연자, 그 다음에 4품에서 6품은 연자, 그 다음에 7품에서 9품은 계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늬들은 실제적인 그런 새들을 본따서 도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이라든가 반조, 연자, 계측 이런 것들의 실제의 모습을 가지고 수를 놓고, 그 수를 놓는 것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보이게 놓고, 가장자리에
꽃이라든가 구름을 놓을 때에는 세로선으로 분할해서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서 제가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고증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옥이에요. 폐옥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국조오리에서는 망이 없어요. 이 술이 없는데 충간통고 쪽으로 가면은 후기로 가면은 이 술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직계 보면은 술 없어요. 술 없는 거 보이고, 그리고 요 옥의 형태도 시대에 따라서 옥의 모양이 좀 살짝씩 바뀌어요. 그렇지만은 맨 위에 금구가 있고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형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 우와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쌍황이 있고 쌍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옥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그 꾀는 순서라고 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 종묘의궤에 보면은요, 1697년 종묘의궤에 보면은 이때 약간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 폐옥 같은 경우에는 정일품 헌관하고 천조관만 하고 나머지는 없애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나? 라고 하고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오양친제 반차도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관세위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참회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폐옥이거든요. 폐옥 여전히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때의 뭐 어떤 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폐옥도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과리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구분하는 단서가 초원관, 아원관, 종원관, 집례, 집사자. 뭐 집례도 4품에서 6품까지 있고요. 집사자는 이제 7품 이하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관에 세로 줄의 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후수의 무늬가 다르고, 그 다음에 혁대의 소재가 다르고, 그 다음에 홀의 소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신분을 구분할 수 있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복색만 조복이냐 제복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신분에 따라서 다 같은 옷을 입는데 다만 수식하는 부속물들이 신분을 구분하는 단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선잠이 공인이에요. 공인들은 뭐 다른 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요번에 좀 이거를 공부하면서 좀 새롭게 좀 이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협률량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협률량이 단상에서 악공 앞에 있으면서 의뢰를 전달해주는, 악인들한테 의뢰를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이 역할이 뭐냐면은요, 이 휘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휘를 눕히고 그 다음에 휘를 세우고 하는 것으로 해서 악인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음악을 시작해, 음악을 정지해 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래는 봉상시에 소속된 관리였어요. 세종 때는. 그런데 성종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좀 음악을 알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례만 알고 음악을 모르니까는 음악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률량들은 장학원에 소속된 관리들을 뽑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역할은 음악은 알지만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제관의 역할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복식은 제복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협률량이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반드시 그럼 제복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휘를 들고 단상에 올라가 있을 때는 제복을 입지만 만약에 조촉이라든가 이런 걸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촉악사라 그래요. 그러면 단 아래 헌현에 가게 되면은 그때는 조촉을 들고 그때는 문무의 복식을 입어요. 그래서 진영관을 쓰고 홍주위를 입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들었느냐 아니면 휘를 들었느냐, 그리고 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복식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을, 의례를, 역할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단서다, 직접적인 단서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그냥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협률량이라고 하는 신분은 이때에는 선잠제에서 휘를 들고 있는 이 협률량은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연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잠에서는 전부 다 아부제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헌가에서는 경환지악 뭐 이렇게 해서 쭉 음악을 연주하고 이 사람들이 뭘 입느냐 하면은 머리에는 개책, 옷에는 비난삼, 중단 받쳐 있고 고 입고 대 두르고 말과 리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가영 선생이 악학개번 복식에 착용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집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연주하는 등가 헌가의 공인, 이 공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인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악생도 있고 악사도 있고 악공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어떨 때는 형률량도 들어가고 예, 그래서 뭐 그 역할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의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이 공인들인데 어쨌든 선잠제에서 악을 연주하는 등가 또는 헌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에는 개책을 쓰고 옷은 비난삼 여기에 그 흉배가 남봉이 그려져 있는 흉배를 달고 있는 것이 이 그 공인의 복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무예요. 이무도 전패를 한다거나 초원을 한다거나 할 때는 열문지무를 추고 아헌을 올리고 종헌을 올릴 때 그럴 때는 소무지무를 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춤을 추는 인물들인데 이것이 악학개범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문무는 진영관, 무무는 피변 그리고 조난삼을 입는다. 둘 다 문무, 무무 다 둘 다 조난삼을 입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죠. 시용. 그래서 선잠 때가 되면은 이렇게 조주의의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주의를 입다가 조주의. 원래 남색하고 조색은 같이 통용하거든요. 아청의 흑색이고 남색을 흑색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조주의를 입고 대는 금동혁대에서 이렇게 백말대로 지금 흰색으로 보이지만 이건 백말대예요. 그리고 그런 백말대는 전부 다 도련을 해서 빳빳하게 조금 만들어 놓고 다듬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말대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박가영 선생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를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조난삼이죠. 조난삼에다가 금동혁대를 뗐는데 이것이 남주의의 정말대 그리고 여기에다가 흑연을 두른 적상을 두르는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 의아심이 들어요. 과연 이 적상을 조주의 위에다 입었을까? 보통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 안에 받쳐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주의 위에다가 이렇게 흑연 적상을 올려놔서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이 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무에는 피변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친잠이에요. 그런데 친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왕비, 내외명부, 그리고 공주, 옹주, 종제, 그 다음에 오승지의 처, 그리고 의례를 주관하는 상궁 및 여집사관, 그래서 여관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복식을 뭘 입느냐? 왕비는 논의를 합니다. 성종 때 논의를. 그 전에는 복식에 대한 논의 없어요. 그런데 성종 때 비로소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위를 입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국위를 입을 때 왜 국위를 입느냐? 그런데 국위는 황색이다. 황색이면은 황후가 입어야 되는 색인데 어떻게 그걸 입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에는 황후를 상징하는 황색이 아니라 뽕잎이 처음 돋을 때 나오는 색깔, 그것이 황색이기 때문에 국위를 입는다. 국화가 필 때의 색깔, 그래서 그때의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 국위를 입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황후의 복식이라고 하는 색깔은 아니고 오히려 그 국화꽃이 피는 아니면은 뽕잎이 돋아날 때의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뽕의 빛깔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하고 그렇다면은 국위를 입는 것이 맞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내외 명부는 뭘 입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복식은 상의 것을 따릅니다. 윗사람 거를 따라요. 그래서 왕비가 국위를 입었다면 황색의 국위를 입었다면 내외 명부는 뭘 입었느냐? 이때 그냥 예복이라고만 의주에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은 국위를 입되 색깔만 달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선잠이니까 선잠의 색깔인 황색을 띄우면서 다른 예복을 입을 것이냐라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1513년 중종 8년에 내외 명부의 복색을 아청색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구구의 형태는 똑같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겼느냐? 직령 교임의 포예요. 이런 옷은 조선시대 때 다 왕비들이 겉에 입을 수 있는 포의 형태, 장삼의 형태거든요. 다 똑같은데 다만 복색이 다르다. 그 다음에 무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복색이 무슨 색을 띠느냐. 황색이냐 흰색이냐 뭐 남색이냐 아청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복식의 명칭이 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외 명부의 복색을 아청색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똑같이 국위를 입되 복색만 왕비는 황색, 그 다음에 내외 명부는 아청색으로 입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궁 및 여관의 복식은 조선 초기에는 여성들의 복식이 저고리가 굉장히 크고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포를 입지 않아도 이걸로도 충분히 의례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연안김씨 출토 복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부 다 이 길이가 78.5cm예요. 거의 자켓 길입니다. 그리고 화장도 보시면은 87cm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고리를 할 때 제가 화장 73cm 해요. 그런데 87cm 하면은 이거보다 10 얼마야? 15cm까지 더 길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복으로서 충분하다. 그래서 상궁 및 여관의 복식은 치마 저고리로 그냥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왕비가 직접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보면은 의장, 봉지 및 차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복식을 만드는데 이때 누가 차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악학계법에 나와요. 이 사람들을 여기로 대신하라. 만약 여기가 없을 때에는 의녀로 대신해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복식을 악학계법에 가서 찾아보니까 수식을 이렇게 많은 대요, 여기 머리 위에다 두르는 대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수화, 꼬지죠. 그 다음에 채, 이렇게 갈라진 채, 머리를 걷어 올릴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 그 다음에 수사지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머리 장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 보면은 저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이 있고, 이 말고 위에 입는 상이 있고, 그 위에 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흑장삼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장삼 있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로 여기에 이제 금화문을 찍은 홍초로 만든 대를 하고, 그 다음에 홍단으로 만든 신발을 신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의 복식이 화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녀들의 복식은 조선 초부터 경국대전에도 예외 법조를 두죠. 그래서 기녀들의 복식은 사란응단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봐서 이때에도 지금 기녀들의 복식은 상당히 고급의 직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아까 그 치마 저고리 위에다가 뭘 더 입어야 된다, 상궁 같은 경우에 더 입어야 한다면은 아마 이런 흑장삼을 하나 더, 포 종류죠. 그래서 이 흑장삼을 하나 더 입는 것도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신분별로 이렇게 복식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의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 복식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그 의례에 맞는 그 신분의 복식을 고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만 그렇게 고증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또 재현 행사를 하다 보면은 늘 입어야 하는 옷이기 때문에 소재를 좀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을 갖다가 똑같은 체형의 사람이 입는 게 아니잖아요. 악학계범에도 보면은 저고리 같은 거 치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체형에 따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옷을 좀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할 정도로 좀 그런 것들은 약간씩 좀 이렇게 좀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제복 같은 경우에는 딸린 부속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속옷을 갖춰 입지 않았을 때는 옷을 입었을 때 태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속옷을 갖춰 입고 부속물들도 제대로 갖춰 놓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옷을 입을 때 누가 입혀도 그 옷을 입힐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맨 아래 바지 저고리 입고 그 위에 무슨 중단 입고, 그 다음에 상 입고, 의 입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속물들을 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의례를 표현하는 것이 좀 질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매뉴얼을 좀 갖춰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주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선잠제 재현 행사에서 이제 하기 전에 복식을 저희가 예전에 쓰던 것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들의 이제 고증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마 새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복식 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